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제 161회 2부 시작합니다. 네, 저는 개구먼경 곽현의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하고요. 자, 우주 최고의 직감 문제 전문가. 왜? 직감 문제가 뭐냐? 직감 문제. 내가 언제 직감만 가지고 떠들었냐? 우주 최고의 주택 정책 전문가라고 해주셔야지. 되게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맨날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집값 오르내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우주 최고의 복덕방 아저씨? 그런 거가 좀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선대선대는 오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낙곱살 161회에서는요. 오늘 파리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요. 이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에 대한 이 진단과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파리 대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파리 대책 이후로 언론에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속보이는데, 속된 말로, 이거 어디 너무 빨아주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뻔히 보이는 기사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2부에서 이 파리 대책에 관한 왜곡된 언론 보도들 파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많이 나온 얘기가 파리 대책으로 이 대출을 꽉 조이면서 결국 실수요자들 이분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동아일보 8월 9일자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다리 없어졌다. 서울 입성 막힌 30대. 네, 이 내용을 제가 일부러 읽어드리면요. 연봉 2,900만 원, 3,400만 원을 받는 30대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이 연 6,300만 원이기 때문에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비서민 실수요자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집값의 60%를 대출 없이 조달해야 한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 5,984만 원인데 LTV 40%를 제외한 60%는 3억 9,590만 원이다. 3억 9,590만 원은 평범한 30대 맞벌이 부부가 현금으로 보유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연봉이 그냥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받는 30대 맞벌이 부부는 실제로 한 4억 정도 돈이 어딨냐. 집 못 산다 뭐 이런 얘기인데 파리 대책으로 30대 맞벌이가 서울에 집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30대 맞벌이 부부를 투기 세력 취급한다라는 식의 기사. 이거 레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알 아니죠. 네. 여자의 독수만 제대로 읽었어도 이런 좀 웃긴데? 그러니까 여자의 독수만 제대로 읽었어도 이렇게까지 황당한 기사는 안 쓰죠. 그러니까 여자의 독서를 안 읽으셨나? 왜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김진애 박사님은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막 보내. 그리고 이런 기사 쓰는 기자들한테도 무료로 막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자의 독서를 읽고 좀 교양을 좀 가지라고. 그러니까 상식과 교양을 좀 쌓으시라고. 자,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 기사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뭐 첨언을 할 가치조차 없나요? 이 기사? 자, 그냥 상식 수준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값이 지나치게 높아요. 자, 그러면 소득이 안 돼요, 사람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뭘 해야 되나요? 너무 지나치게 높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죠. 네. 그게 아니라 집값은 유지하면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짓인가요? 아니죠. 네, 그럼 답 나왔잖아요. 사실 정부가 단기 불꺼기 대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그래서 오르던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일관되게 이런 기조로 간다 그러면 이번 정부 안에서는 집값이 적어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멀지 않아서 지금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그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사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뭐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집값 높은 게 되게 이제 끌어올리잖아요. 그렇죠. 강남의 일부. 사실 중위 가격은 이만큼 안 되고요. 어쨌거나 6억 6천만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게 그냥 6억 6천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LTV 때문에 뭐 빚을 더 많이 못 빌린다. 1억 정도를 못 빌린다고 치자고요. 그죠? 네. 그러면 66은 36. 잠깐만 36이고 64, 24. 오케이. 이분들 경우에는 한 1억 4천만 원 정도를 덜 빌려요. 기존보다. 네. 덜 빌리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뭐 여기에서 한 6천만 원 이상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소득을 좀 더 확충해서 집을 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지금 뭐 집값 막 계속 뛴다 하는 분위기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 네 소득 모자라지. 빚내서 집 사.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실수요자를 우대하는 정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보통 이런 대책이 나오면 이런 식의 황당한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이 쏟. 그리고 실수요자가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실수요자라는 건 물론 자기가 나는 투자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난 진짜 살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면서 대부분 내 집값이 그래도 좀 올라주기를 바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한편으로는 투기 가율 양상이 심각할 때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집 못 사나 보다. 이런 조바심 내서 사실은 무리하게 빚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설사 이 사람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목적상 이렇게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옳지는 않죠. 정부가 자제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들고 나와서 실수요자 앞길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뭐 이거 빚내서 집 사라고 그러면 아까 사다리라는 표현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우스푸어 되는 사다리예요. 이 사다리는 올라가면 안 돼요, 이건. 물론 뭐 이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런 아주 일부의 사례들을 가지고 막 부작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적어도 볼 때 이 기사에 언급된 케이스는 절대 문제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이 사다리는 네. 어떻게 보면 하우스푸어로 가는 지름길의 사다리 네.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자의 독서를 읽으면 충분히 다 간파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빨리 광고 여러 개 들어야겠다. 우리 너무 지금 하나밖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계속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 참 아쉽네요. 그러니까 좀 아쉽네. 네네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조선일보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제목, 다주택자 집 팔라면서 살 사람 대출 묶으면 어쩌란 말이냐? 네. 제목이 아주 그냥 간절하네, 구구절절하네요, 그냥. 자, 이건 뭐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수요자의 대출길 막아놓고서 뭐 다주택자 보고 집을 팔라고 하면 거래되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낮춰내야죠. 거래가 되는 가격 수준으로. 네. 지금 당장은 물론 시장이 이제 그 수로 간보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뭐 매수자든 매도자든 뭐 일정하게 이렇게 수렴되는 어떤 가격선이 생길 거고요. 그때 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강남 자산가다. 나 뭐 빚 한 푼 없이 그냥 내가 그냥 뭐 여러 채 필요해서 샀다. 갖고 계세요, 그냥. 필요해서 산 거라며. 네. 그리고 뭐 거기서 소득을 좀 올리고 싶으면 정부가 얘기한 대로 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정확하게 저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급한 사람들은 무리하게 빚내서 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 지금 상황에서 감당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가 거래될 수 있는 최선의 가격에서 그래도 뭐 팔아야 되는 거죠. 합리적인 네. 가격으로 그냥. 네. 네네네. 자, 그다음에 이 파리 대책을 공격하는 논리로 또 자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공급 부족 때문인데 공급에 관한 대책은 별로 없이 수요만 묶으려고 해봐야 결국은 실패한다.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자, 8월 4일 이투데이 기사인데요. 제목, 효과 무색했던 참여정부 831 대책과 닮은 꼴? 네,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기사에는 꼭 단골로 등장하시는 모 교수님 얘기가 있죠. 모 교수님. 자, 내용입니다.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법은 수요보다 공급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시장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파리 대책은 상승 요인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미숙한 정책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도 여자의 독서를 좀 읽으셔야 돼요. 네. 정말 6개월밖에 못 가는 대책일까요?
6개월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책의 기조를 계속 일관되게 가져간다라는 전제하에 6개월 이상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여러 언론에 계속 그런 데는 이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읽다 보면 이분이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요즘 이분만 계속 언급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기본적으로는 뭐 신도시 아파트 이렇게 뭐 개발하고 이런 쪽에 되게 계속 관여를 해오셨던 분이라 이야기할 때 제가 보니까 뭐 주택 공급 이 문제로밖에 설명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공급 전문가인가요, 이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실 지지난해인가 SBS에 뭐 이렇게 그 해서 물론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이후로 집값이 올랐지만 그때 하여튼 뭐 끝장 토론 비슷하게 이렇게 할 때는 사실 뭐 저한테 엄청 깨졌던 양반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주 최강이라며. 우주 최강 이 정도는 해야지. 역시. 근데 자,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을 하자는 것도 이 공급 부족론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네. 저쪽에서 밀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오늘 하자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자, 지금 빨리 해주세요. 자, 네.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올랐냐? 그러면 이야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최경환 전부 총리 들어오고 나서의 대책은 어떤 대책이었던 거죠?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인데 대책은 기본적으로 주택대출 규제 풀어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분양시장 청약 규제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해주면서 건설사들한테 분양 물량 최대로 쏟아내다고 한 정책이죠. 그다음에 내놓은 정책은 뭐냐면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해줘서 재건축 공급이 늘어나는 대상을 늘려줬어요. 그리고 그해 말에 한 거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해준 건 뭐냐면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없애주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유예시켜주고 하면서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재건축의 사업성을 좋게 하고 이걸 빨리 사고 팔 수 투자 또는 투기적인 거래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거는 그 대책들이 계속 향했던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분양시장의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을 촉진해서 재건축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준 정책이에요. 그 이후로 그러면 2, 3 논리대로라면 집값이 떨어졌어야 되죠. 그렇죠. 엄청 공급 많이 했으니까. 예, 근데 왜 늘어났나요? 왜 집값이 뛰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면 집값 상승이 왜 된 거예요? 점점 내려야 되는. 이 사람 말대로라면 공급을 해줬으니까 집값이 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뛰었죠? 이거 하나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에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공급은 발톱의 때만큼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워낙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그런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어이가 없죠. 아니 그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있을 때 그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10월부터 저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는 왜 집값이 떨어진 거죠?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고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에서도 집값이 오를 때 보통 한 뭐 2년 3년 정도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오를 때 보면 늘 아파트 공급이 일어날 때 그걸 소재로 해서 오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강조하냐 하면 기본적으로요. 공급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수급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다만 집값이 이제 뛰는 패턴을 보면 이 중장기적인 수급 구조에 따라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한다. 또 여기를 개발한다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던 투기적인 가수요들이 준동하게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급이 100이고 수요가 100일 때 맞더라도 이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수요가 한 150은 늘어버린다. 이건 가열양상이 되는 거죠.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실수요라기보다는 투기적인 가수요들이 준동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명칭은 실수요라고 할지 몰라도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없는 수요들을 막 들끓게 만들어져 버리면 이거는 현상적으로 보면 수요가 초과하는 것처럼 보이고 공급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여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투기적인 가수요가 들끓도록 만들어서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자, 여기서 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지역이 한정돼 있고 거기에서 그러면 계속 뭐 많은 사람들은 강남 같은 데서 살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러니까 거기는 수요가 넘치고 그래서 거긴 넌 집값이 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아까 거론했던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진짜 제가 보기에는요. 어떤 경제학 기본 개념 자체를 모르는 분 이야기예요. 왜냐? 네네. 그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요. 경제학에서 수요라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십니다. 수요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요. willing to pay. 그러니까 지불할 의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able to pay라고 해서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즉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싶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소득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수요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막 수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건 진짜 수요가 아니고 그 want입니다. want는 뭐냐? 내가 그냥 사고 싶기만 한 거고 사지 못할 때 우리는 결핍과 부족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want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요 결핍이라는 게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벤츠를 사고 싶어 또는 아우디를 사고 싶어 1억짜리 정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벤츠나 아우디를 몰 수 있는 수요자는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아우디를 몰고 싶더라도 실제로는 뭐 상황은 티코밖에 못 몰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강남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택에서 그 공급을 하라고 할 때 공급을 늘려야 된다. 언론에서 이렇게 막 주문하고 공급 대책이 빠졌기 때문에 무슨 뭐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불가능한 주문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특히 주택에서의 공급은요. 공산품의 공급과 다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요. 공산품은 전국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택이라는 것은 국지적으로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산품은 시기적으로 시차가 크게 나지 않고 공급할 수 있지만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주택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부족하다기보다는 강남이라는 지역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강남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최대로 늘려봐야 지금 있는 재건축 부수고 뭐 거기 새로 짓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공급은 결국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은 공급은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최경환 정부 총리가 공급 확대한다라고 하면서 말은 공급 확대인데 그렇게 해서 재건축의 사업성을 좋게 해주고 그러니까 뭐 눈치 빠른 사람들한테 자 이거 투자 가치가 올라가니까 투자하라. 그리고 투기 편으로 변질된 거 아니에요. 즉 공급은 100으로 가만히 있는데 투기적인 가수요가 가세해서 수요가 100이 있던 게 150으로 끌어올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대책이 뭔가요? 투기적 가수요가 넘쳐나던 걸 상대적으로 넘쳐나던 걸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 대책은 적절한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나무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름에 덥다고 그래서 에어컨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공장에서 풀 가동해서 빨리 에어컨 찍어내서 보급하면 되죠. 근데 주택은 그게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분양지에서 그런 게 더 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까지는 한 3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막 가열 양상돼 있다고 그러면 3년 후에 공급할 걸 지금 막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라? 그게 가능한 주문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강남 재건축은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자 그렇게 공급 확대하라고 그래서 뭐 최근현 정부 총리가 그렇게 각종 규제 풀어서 했는데 집값이 올랐지 떨어졌냐 이거죠. 그리고 진짜 웃기는 게 뭐냐 하면요. 뭐 이 주택 보급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뭐 경기도의 경우에는 뭐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주택 보급률이 100% 미달하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 뭐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요. 강남에 직장 있다고 해서 다 강남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분당에도 살고 제가 사는 용인에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서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서울하고 경기도는 인접한 지역으로서 사실 같은 주거 생활권으로 봐야 됩니다.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같은 권역별로 이제 수급을 사실은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그래도 굳이 서울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 하면요. 그 사람들 재건축 공급하라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 뭐 촉진해서 이렇게 공급을 자꾸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이 서로 어긋나요. 주택 보급률이 낮아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건데 재건축을 하면 할수록 주택 보급률은 떨어져요. 어머.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머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주택 보급 그러니까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서 다 기존에 저 사람들 쫓아내잖아요. 멸실주택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실제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할 것 없이 재건축 진행하면 할수록 주택 보급률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럼 그걸 뭘로 설명할 거냐고요. 그래요? 아니 네. 그러면은 근데 새로 그리고 지어서 완공되면은 이렇게 또 이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보급률이 그때는 되긴 하는데 제가 시간이 말씀드린 오래 걸린다는 시간이 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강남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많이 그게 공급.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자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집값에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예를 들면요.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하고 뭐 경북 이런 지역이잖아요. 부산 같은 지역이잖아요. 부산 경남. 그런 지역들의 주택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높습니다. 제일 높은 축에 속해요. 그럼 그런 지역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은 이미 뭐 110% 120% 이런데 그런 집값은 왜 뛰냐고요. 그러면 주택 보급률 문제라면. 투기죠. 투기입니다. 투기. 네. 투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맑은 눈으로 그냥 보면 지금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랍시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자의 독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상식과 교양을 갖춘 분이면 그러면 뭐 충분히. 네, 충분히 그냥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무슨 공급 부족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공급 부족률이 주기적으로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신문들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아파트 분양 광고 물량이요. 막 한창 막 그 뜨거울 때는 전체 신문 광고 매출의 한 20-30%를 차지하거든요. 신문에 보면 진짜 넘쳐나요. 분양 네. 광고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건설업은 비대해 있죠. 사실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연시키고 자꾸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떠받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신문들은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주택 공급 부구정론이 그렇게 널리 퍼져 있냐? 그리고 자꾸 보도하냐? 이렇게 주택 공급 부족하다고 해야 건설업체들이 계속 분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논리가 생기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 신문들이 먹고 살아요. 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뒤에 깔려있는 이해관계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죠. 네. 내용 좀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좀 뭔가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자, 그다음에요. 한편으로 이 파리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얼어붙으면 전세값이 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저도 이 기사 봤어요. 근데 이 기사가 한겨레 신문 기사거든요. 네. 정말 좀 답답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한겨레 신문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요. 아파트값 하락세로 전세난 재현되나 우려도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제가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불안 요인이 줄어들지 않은 실정이다. 주택 수요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면 그 반대로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에서 2014년도 수도권에선 아파트 매매값이 안정됐던 반면 전세값은 해마다 뛰어오르는 극심한 전세난이 덮쳤다. 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이 정점이었던 2015년에는 매매값과 전세값이 동반 상승하기도 했다. 자, 실제로 이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고 이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근거로 얘기했던 게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야 전세값이 안정된다. 뭐 요런 거였거든요. 자, 요 기사 내용을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실제로 진짜 이럴까요? 기사 읽다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겨레마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게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이렇게 인식하기가 어렵죠. 일단 이 기사는 이 기사 자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매값이 안정됐다며요. 네. 그러는데 전세값은 뛰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매매값이 안정되니까 전세값이 뛰었다고 이 사람은 그걸 자기 근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논리를 펼치죠. 그러면 2015년부터 집값 부양을 하고 집값이 뛰기 시작하면서는 그러면 전세값은 안정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동반 상승했네요. 네. 동승방 상승했다라는 걸 또 근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맨날 오르네 전세값은. 아니 그러니까 기사 안에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야.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팩트가 틀립니다. 네. 2010년, 2014년 사이에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매값이 안정되긴 했는데 전세값은 해마다 뛰어올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기사의 앞머리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면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요게 통했던 시기는 2009년에서 한 2010년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집값이 이제 막 오르다가 이제 하락기로 이제 이 반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한 10년간 정도 지속되었던 상승기가 꺾이니까 이제 좀 어리둥절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집값이 안 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전세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전세값이 올랐던 측면이 강하게 있어요. 근데 2011년 이후부터는요, 그런 현상이 사실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때 이후로 뛴 건 뭐냐면요. 뛰었다고 한다면 그냥 집값이 뛰었기 때문에 전세값이 뛴 거예요. 예를 들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2012년 전세값이 되게 안정됐었거든요. 그때는 전세값이 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세값도 되게 안정됐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기 잡은 논리대로라면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뛴 지역이 전세값은 안정돼야 되죠. 왜냐하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으니까 전세 수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데이터로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집값 많이 뛴 지역이 전세값도 많이 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도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막 뱉네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조차도 그냥 부동산 업계에서 뭐 하는 집값 얘기. 올리고 그다음에 전세난이 오르는 게 기본적으로는 주택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전세난 오르는 건 당연하다는 현상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레토릭에 그냥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기사 쓰신 분이 한겨레 부동산 터줏대감이에요. 10여 년 이상 계속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분 솔직히 말씀드려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지난 시기에 뭐 대선 앞두고 뭐 한경호 프레임도 나오고 그랬는데 솔직히요 정치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부동산이나 경제에 관련해서는요 특히 경제는 그래도 좀 나은데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한겨레가 정말 기득권 언론 못지않게 엉터리 보도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 때문인가요 결국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고 왜 10년 동안 한 자리에 이렇게 놔두고 계속 부동산 기사를 쓰게 하는가. 그렇다고 대체 뭐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부동산 기사 쓰는 적도 별로 못 봤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지는 실생활의 문제가 사실 또 주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진보신문이라는 데서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럼 도대체 어느 신문을 봐야 돼? 낙곱사를 들어야죠. 그래야겠네. 그리고 여자의 독서를. 그래야겠어. 네네. 저 근데요, 이거랑 연관돼서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이 대출 끼고 집 샀던 사람들, 특히 뭐 갭 투자 뭐 해가지고 대출 끼고 여러 채 산 사람들, 대출을 못 갚아서 이른바 이 깡통 전세가 급증하고 세입자들까지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문제를 다 저질러 놨잖아요. 네. 문제는 언제 저질러진 겁니까? 이명박근혜 때? 그렇죠.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게 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우스푸어 집주인들이 됐고 네. 또 그런 또 한편으로는 갭 투자를 거의 부추기다시피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전혀 제어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전세난 오게 만들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집값 떨어지면 같이 이제 타격을 받게 돼 있는 상황이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정부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위험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지나치게 높은 집값을 계속 부추기는 정책을 써야 되고 제어하는 정책을 쓰면 안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네. 기본적으로는 이 정책 방향이 맞고요. 다만 이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러면 안 정부가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전세 보증 보험 외에도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채 문제를 조정하는 그런 이제 대책이 필요하죠. 그 제가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재무 컨설턴트를 동원한 그런 이제 대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좀 새롭게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이런 겁니다. 이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전세 안정화 방안이 있어요. 뭔가요? 이건요, 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효과는 뭐 굉장히 클 수 있는. 오. 궁금하죠? 완전 궁금해요. 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세입자는 전세에 살고 싶어 하죠. 왜? 주거비용이 제일 싸니까. 그렇죠. 근데 집주인은 월세를 놓고 싶어 하죠. 일단 은행 가능-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저금리인데다가 뭐 하우스푸어인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하우스푸어라기보다는 이제 빚을 잔뜩 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제 은행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자기 빚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월세로 받아서 또 노후 자금으로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하고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한편으로는 이러다 보니 이런 미스매치 때문에 전세난이 심각해진 부분도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매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어떻게 매치시켜주냐? 이 매치를 시켜주면 되는데 지금까지 매치를 못 시킨, 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한 이자율로 따지면 한 2.5%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걸 은행에 넣어두면 한 이자를 2% 받는다고 쳐요. 근데 이걸 월세로 넣으면 대략 한 4.5% 정도의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4.5%의 이율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갭이 한 2.5% 되는 거죠. 근데 2.5%의 갭을 일반 개인은 못 메워도 정부는 메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연금 연간 수익률이 한 5%를 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도시주택기금이라든지 또는 뭐 주택금융공사의 자금을 활용해서 이 2.5%의 갭을 메워주는 자금 풀을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전세 사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3억 보증금을 정부가 받아요. 그 3억 중에 집주인한테는 1억을 일단 주고 거기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월세만큼을 집주인한테 다달이 주는 거예요. 근데 갭이 아까 말씀드린 이율로 따지면 한 2.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2.5%만큼 정부가 이 작은 풀을 가지고 뭐 어떤 운영을 사업을 해서 하고, 네. 예, 국민연금 기금처럼 평균 한 5% 정도 수익률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매년 5%를 그대로 올릴 필요 없고요. 그 정부는 자금 여유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평균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평균 한 4, 5%의 5%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인즉슨 한마디로 나는 전세로 살고 그렇죠. 세입자는 전세로 살고 집주인은 월세 받는 집주인은 거고. 월세 받는 개념이고 정부가 괜찮은데? 중간에서 보증하는 거고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주거가 얼마나 안정되겠어요. 사실 저도 네. 이 좀 전세 불안해서 이사 못 가는 것도 네.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집주인들 또 전세 물건도 별로 없기도 하고요. 네. 이게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 제도를 채택하면 제가 볼 때는 새로 뭐 주택 공급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도 네. 얼마든지 전세난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예산이 뭐 네.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작가님이 그러시는데요. 집주인들이 안 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요. 왜? 왜냐하면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이렇게 다 보여지는 거니까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근데 예를 들면 지금도 사실은 집주인들은 월세를 놓고 싶은데도 많은 경우 월세를 못 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점점 월세화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월세를 놓고 싶은데도 못 넣는 집주인들이 되게 많죠. 다들 전세를 선호하니까. 그리고 근데 미스매치 나는 만큼 사람들은 월세를 주느니 그래도 전세값을 올려주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거고요. 네네. 집주인들은 최대한 월세로 당기다가 안 되면 그냥 전세값 그러니까 올려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지금 해왔던 거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많은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는 것보다 그걸 월세로 돌리는 것을 더 선호하죠.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어도 돼요. 집주인의 그렇게 월세를 선호하지만 지금 전세 놓고 있는 사람들의 한 뭐 절반 정도 또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이 제도에 들어오면 사실 그 효과는 엄청나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만약에 그런 시스템 있으면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게 1급 양득을 넘어서 한 뭐 일석 한 3조 4조가 되는 게요. 세금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전세난 완화되죠. 집주인들은 기본적으로 노후 지금 우리가 노후 빈곤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집주인들 경우에 부동산 딸락 한 채 있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한두 채 있는 경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월세 소득 올려서 노후 소득을 이렇게 확충할 수 있죠. 정부도 그리고 세수가 늘어나죠. 일석삼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안 하는 거지? 지금 표정이 되게 막 뭔가 신세계를 발견한 듯이 막 아니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진짜 제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왜 마무리가 그래? 아 이건 뺄까? 그래. 아 진짜 좋다가 확 그냥 아 이건 빼자. 아 근데 제가 그대로 이거 나갈 것 같은데 좀 빼주세요. 나 욕 먹겠다 또. 그대로 나갈 것 같은데요. 나 욕 처발리겠는데? 오래 좀 살아봐. 싫어. 충분히 욕 먹고 있어. 오래 살아봐. 네. 이거 좀 방송 들으시는 좀 이 윗분들 좀 제도 좀 한번 고려해 주세요. 네. 저는 진짜 도입하면 효과가 굉장히 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이랑 친하잖아요. 아니 사실 이걸 내가 더민주당 쪽에 정책 공약안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래서 당에서는 되게 좋다고 그랬어. 근데 대선은 기본적으로 그 후보 중심의 캠프에서 돌아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은 캠프에 직접 참여하는 건 사실 뭐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민주당 쪽에서만 이렇게 조금 안을 간접적으로 줬는데 이제 캠프에서 뭐 부동산 정책은 민감하다고 생각했는지 또는 이제 앞서가고 있으니까 굳이 좀 뭐 약간 뭐라 그랬던 뭐 어찌 보면 저쪽에서는 또 그래도 야 수익률 5%를 어떻게 올려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일단 논란이 되는 정책들은 안 낸 것 같아요. 그런 그래요? 과정에서 이제 좀 뭐 묻힌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죠 뭐. 뭐 앞으로. 민주당 당내에서는 저는 뭐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되게 뭐 아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앞이라서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제가 없는 데서 앞인데 뭐 침 뱉고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김진애 박사 없다고 여자의 독수를 내가 폄하나? 얼마나 좋게 이야기해줘. 아니 그리고 김진애 박사는 김진애 의원인 거 아시죠 다들. 김진애 의원. 예, 전에 네네. 4대강 문제도 네. 뭐 적극적으로 제기했었고. 4대강. 자, 이거 갑자기 기분 나빠져. 빨리 질문할게요. 자,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망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나눠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보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손재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장 과열 양상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틀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다시 이제 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효과는 상당히 지속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정책의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노무현 정부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투기 뭐 수요 억제책을 썼더니 집값이 올랐다가 아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12구 대책이라든지 또 2006년에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했을 때 제대로 대책을 내놨을 때는 약발이 먹혔어요. 다만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그런데 결국 흔들렸던 건 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스스로가 대책에서 일관성이 없었고요. 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이제 뭐 뉴타운 뭐 촉진법이라든지 또 열린우리당에서 이제 또 표 얻으려고 또 이제 뉴타운 특별법에 이제 뭐 이 협력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기조가 흔들리면서 일관성이 없었던 것 때문에 사실은 집값이 뛰었던 거예요. 일관되게 갔으면 그때 물론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상당히 강했을 때지만 그때만큼 사실 폭등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에서 배워야 될 교훈 중에 가장 큰 거는 정책 일관성.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음.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그런 걸 이미 교훈으로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조가 지속되는 선에서 그러면서 중장기 대책으로서 보유세 또 후분양제 또 뭐 주택 공공임대주택 도입 또 협동조합 주택 뭐 활성화 또 제가 말씀드리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윈윈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 이름 좀 멋지게 한번 지어봐요. 그러니까 전 우주가 놀랄 만한 여자의 독서를 읽은 분이나 안 읽은 분이나 똑같이 환호할 만한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 저는 뭐 얼마든지 집값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거 여건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다. 이 정부 내에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진짜 정말 참 살인적인 집값이 됐잖아요. 근데 서점에 가니까 막 정말 혹하는 책 제목들 많더라고요. 뭐 네. 그런 거 있죠. 나 500만 원으로 아파트 10채 있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부동산의 여왕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갭 투자라든지 주택 투자를 부추기는 책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근데 이런 책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 안 떨어진다. 오히려 뭐 대책 내놓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래서 뭐 집값 더 뛸 거다 하는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그 보면은 계속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는 근거를 보니까 뭐 아까 말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공급 부족 얘기도 있고 뭐 저금리 시대라서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어차피 갈 때는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다. 네, 뭐 요렇게 이제 근거를 들기도 하는데요. 시중에 유동성은 넘치는데 왜 사람들 돈은 없나요? 그 왜 그래 진짜 나 돈 없어 죽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 있는 돈들이 다 은행 돈이지 그게 자기 돈인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유동성이 그 어떤 사람의 소득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또는 저축의 형태로 있는 게 아니고 빚으로 있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니까 차입 형태, 부채 형태로 있는 거지 이게 소득 형태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쉽게 내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되면 이걸 가지고 계속 뭐 빚내서 집 투자하고 뭐 빚내서 이렇게 뭐 주식 투자하고 하는 게 쉽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리지 않고 그냥 자꾸 유동성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다음에 뭐 부동자금 뭐 800조 1000조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그것도 개뻥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뭐 예전에 책에서 그거 다 이미 뭐 이른바 투자 대기 자금으로서 뭐 부동자금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도 뭐 결제를 한다든지 거래를 한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자금이 있잖아요. 가게에서도 뭐 어떤 용도로든 목돈 삼아 이렇게 준비해두는 자금들이 있고 뭐 그런 자금들이지 그게 막 다 투자 대기 자금이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네네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엄청 폭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국민소득 증가와 비교하면 그런 게 아니다. 뭐 상승 여력은 앞으로도 충분히 있다. 진짜 그래요? 나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내 소득 증가와 비교했을 때 집값 나는 너무 심하게 비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한국의 집값이 비싸지 않다라는 뭐 다른 지역이랑 비교 논리는 많이 하잖아요. 온갖 뭐 방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쿄, 홍콩 막 비교하면서. 예, 근데 그 뭐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뭐 논박할 수 있지만 이제 뭐 뭉뚱그려 보자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뉴욕이니 밴쿠버니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비교하는 대상이 사실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이제 수도권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쪽은 그냥 이제 뭐 뉴욕 뭐 밴쿠버 이런 쪽 완전 그 핵심 그 지역만. 네. 그리고 또 비교 연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를 100으로 잡고 기준점으로 잡고 집값 상승률을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들어오른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의 투기 양상이 아파트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분양시장이든 재건축시장이든 다 아파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대상으로 한 투기 양상이 거셌는데 이게 이제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이미 인구 구조의 여파는 예를 들어서 시골에 그러니까 조금 더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되게 쇠락하는 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까지 다 뭉뚱그려서 이제 주택으로 이렇게 잡아서 해버리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들어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떤 기준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착각을 유도할 수 있는 데이터는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현혹되지 마시고요. 제가 수백 차례 이거 관련 강연을 해보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다수의 거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절실히 느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아까도 뭐 중간중간 앞으로 어떤 대책이 더 보완돼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살짝 건드려 주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이제 파리 대책이 물론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좀 있어야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무엇을 더 보강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 보유세, 후분양제,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좀 많이 또 늘렸으면 좋겠어. 사형 뭐 네. 이 주택 이런 것들을 늘리는 뭐 이런 정책들을 써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좀 확실히 이거 좀 순서로 따지자면 뭐 좀 급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주택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틀을 가져올 건 후분양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후분양제는 우리가 이제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는 좀 넘어가고요. 보유세도 정말 중요한 정책이죠. 근데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어떤 투기 억제 대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 보유세 자체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어떤 건전한 토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전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보유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부동산을 활용해서 충분히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이 감당할 수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이라 하더라도 한 7억 뭐 얼마 전까지는 7억까지 빚을 내서 샀다가 여기서 한 2, 3억 오르면 팔 수 있었잖아요. 그럼 자기 돈 3억을 들여서 빚 7억 끌어오고 만약 3억이 거기서 더 올랐다 그러면 실제로 자기 3억을 동원해서 수익률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유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유세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빚내서 일시적으로 샀을 뿐만 아니라 이걸 갖고 있으면 계속 이제 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서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연간 그런데 소득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연간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에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 부담이 나온다. 감당하기 힘들겠죠. 그렇겠죠. 연소득이 뭐 5천만 원 된 사람이 빚내 갖고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식의 무리하게 집을 갖도록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그 투기의 내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부동산 자산에서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불평등 구조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과도하게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저런 자산 소득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보유세 형태로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의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하는 세수를 확보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유세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율 자체를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박근혜 집 팔면서 실제로 뭐 이 세금 얼마 안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주로 특히 집 그 비싼 가격의 주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들이 가진 단독주택, 또 기업용 뭐 토지, 건물, 빌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가 반영률이 뭐 한 30-40% 정도로 굉장히 낮거든요. 이걸 현실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가지 축으로 함께 보유세 강화가 이 정부에서 이제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네네. 자, 나는 꼽살이다 161회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파리 대책 중심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도 이 월세살이 하는 사람으로서요. 정말 이번 대책 정말 반짝 효과가 아니라 거품 잔뜩 낀 주택시장을 이 거품 쭉 빼는 그래서 이제 투기로 돈 버는 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신호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낙곱살 무기한 쉰다고 해놓고 한 달도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짠 나타났는데요. 아니 이게 뭐가 문제야? 무기한이라는 건 기한이 없다는 거지. 예를 들면 쉰다 그래놓고 한 주만 해도 다시 할 수 있는 게 무기한이야. 그래? 그럼 나 무기한으로 나 또 쉴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나타날게. 그런가? 나도 무기한 오늘 무기한
방송하고 나서 무기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1시간 후에 다시 일해야지. 네. 그래서 아니 사실 제가 오늘 지금 이 녹음을 하면서 제가 아까 우리 찍은 사진으로 이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반응이 뭘 또 뜨거워. 뜨거워. 지금 사람들이 화이팅 뭐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다 뭐 수고가 많으시다 막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여러분 또 이렇게 잊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시작한 김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각오 좀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은 새로 돌아올 때는 뭐 전열을 조금 더 정비하고 그다음에 조금 새로운 포맷으로 이렇게 찾아오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파리 부동산 대책이 좀 터져서 좀 급하게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왜 다들 웃죠? 다들 PC 이건 뭐지 도대체? 약속이 난 듯이 나 안 해. 아니 얘기해요. 여자의 독서를 좀 읽으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의 독서 여자의- 없었으면 오늘 무슨 드립 쳤을 거야 정말. 여자의 독서를 안 읽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마인드가 이렇게 다들 비비 꼬여갖고 말이야.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좀 전열을 정비 중간중간에 진행하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또 새로운 포맷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열심히 하겠고요. 우리 좀 멋있는 게스트 좀 많이 좀 불렀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김진애 박사 한번 부를까? 좋죠. 김진애 그 박사님. 양반이 또 4대강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그게 좋다. 적절한 좋다. 시점에 한번 하나 네, 모시죠. 네. 모시기로. 그럼 모신다고 하면 모실 수 있는 관계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진짜 왜? 어? 자, 저는 지금까지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였습니다. 당신은 근데 결과물 언제 내놓을 거야 이거? 조만간 나와. 명함은 이미 많이 뿌렸어. 진짜 이거야 몰라 무기한이네 무기한.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와.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